네, 안녕하세요. 검정고시 도덕을 좀 짧게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나눠준 프린트에 있는 빈칸을 채워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약본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사실 되게 간단한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면 책을 다시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따로 질문을 주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한다를 선생님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더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은 현대생활과 응용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도덕을 넘어서 우리가 이게 대부분 윤리학, 생활과 윤리 같은 게 어떤 목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윤리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이 선해야 결과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이라든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학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요. 이론 윤리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윤리학의 이론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어디서든 적용할 수 있는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게 이론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가 더 중요한지, 결과가 중요한지, 아니면 사람들의 품성이 중요한지를 이렇게 각각의 주장들을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는 것을 이론 윤리학이라고 얘기하고요. 일단 윤리 자체가 그냥 아는 것보다는 그 아는 것대로 지켜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규범이라는 게 지켜야 하는 의미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 이게 되게 고대 시대부터 쭉 이어져 오는 이론들도 있는데 현대에 와서는 너무 다양한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이론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고 워낙 복잡해지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론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윤리학이 응용윤리학이에요. 뭔가 이론을 바탕으로 응용해가지고 실천에 더 접목한다라는 뜻으로 실천규범 윤리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쉽게 당면하는 문제들, 우리가 생명, 정보, 환경, 문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접목하는 게 응용윤리학인데요. 앞으로 이것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어떤 게 더 옳고 어떤 게 더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호 유기적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응용윤리학 자체가 실천에 더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중요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천을 강조하기 때문에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과 별개로 나오는 게 메타윤리학이에요. 메타윤리학은 메타라는 뜻이 상위의 개념이거든요. 윤리학 상위의 개념에서 어떤 걸 바라보냐면 윤리학 자체가 뭔가 실천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학문에 비해서는 조금 모호한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학문이라는 것에 들어갈까?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를 한번 이렇게 뭔가 분석하고 탐구하는 게 메타윤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 언어나 의미 분석이 무슨 얘기냐면 윤리에서는 선하게 살아라, 악하게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하다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길래 선하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할까? 악이라는 개념이 무엇이길래 악하게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할까? 이런 의미를 분석한다. 언어의 의미를 분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문 성립이 가능한지를 탐구하는 게 메타윤리학입니다. 얘와 추가적으로 기술 윤리학이 있어요. 기술 윤리학은 뭐냐면 이 기술이 그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쓰는 기술이에요. 우리가 기술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에서 나오는 윤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적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나라는 저렇게 윤리를 생각하네 라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 적는 걸 얘기해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게 기술 윤리학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윤리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고들을 할 텐데요. 그 사고의 유형을 또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독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좀 두 개가 비슷하죠. 요 1번과 2번의 좀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근데 그래서 좀 자주 나올 수 있는 거는 좀 3번의 유형일 것 같은데 일단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 사고는요, 내 처음의 주장과 끝의 결론이 그냥 한 물결로, 그러니까 한 흐름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타당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말과 끝에 했던 말 다르면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합리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우리 세상의 이치에 맞는 사고를 하는지, 내 사고가 어떤 참된 근거를 따르는지라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합리적 사고고요. 세 번째는요, 비판적 사고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내가 한 말이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반성적 사고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들이 도덕적으로 괜찮은지를 돌아보는 사고.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게 남을 비판한다라는 뜻보다는 자기를 되돌아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덕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해주는 배려적 사고가 이제 중요한 거죠. 네. 다른 소리가 들렸지만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도덕적인 이론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도덕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 판단의 종류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실 판단은요, 참 거짓으로 판단이 가능한 문제예요. 선아쌤은 여자다라고 얘기를 하면 참이죠? 그쵸? 근데 선아쌤은 힘이 세다라고 얘기하면 저길 거야.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거 너무 얘가 잘못됐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이거는 참과 거짓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요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라는, 같이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주관적 견해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덕 판단은요, 이 가치 판단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 사람의 인품은 훌륭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훌륭하다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 판단은 가치 판단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별 도덕 판단은 각 사람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원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돼라는 거는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다 모아서도 만들 수 있는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도덕 판단은 규칙처럼 도덕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덕 판단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도덕적 판단을 요구한 상황, 다른 말로 도덕적 딜레마에 처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예시 중에 하나가 트롤리 전차의 예시인 거죠. 여러분들이 기관사로 일하고 있는 기차가 있다고 해봅시다. 선로로 달리고 있는데 원래 가던 길에 인부 5명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브레이크 고장나서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쪽에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쪽을 틀어야지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한 사람이 있네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틀긴 하셔야 돼요. 어느 쪽으로 틀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쪽으로 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5사람이 죽는 것보다 그래도 한 사람이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되게 공리주의적 사고인 거죠. 근데 보세요. 만약에 요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또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이것도 달라질 수 있겠죠. 여기는 모르는 사람이고 여기는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랬을 경우에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우리가 도덕적 딜레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론을 해가지고 도덕 판단을 내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겠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전제는 도덕 원리, 소전제는 사실 판단. 아까 사실 판단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참과 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그게 도덕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 판단을 내릴 때는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거죠. 예를 볼게요. 법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원리가 있어요. 이론이죠. 도덕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 무단횡단은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건 참과 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사실 판단 영역인 거죠. 그래서 무단횡단은 옳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 밟았지만 되게 빠르게 이게 익숙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공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식을 보시면요, 이렇게 끊을게요. 똑같은 부분만 이렇게 이어주면 똑같은 숫자 반복이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1번, 3번, 2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한 쪽이 비어 있어도 이렇게 넣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3단 논법의 공식은 1-2, 3-1, 3-2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 안 되시면 또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윤리적 탐구 과정을 보시면요, 첫 번째, 일단은 내가 이 윤리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윤리적 쟁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윤리적 쟁점. 다른 말로 윤리적 딜레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요, 이게 쟁점이라는 게 부딪히는 점인 거잖아요. 이 부딪히는 점이 없으면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그 트롤리 이야기처럼 내가 가는 길 가겠어 하고 생각 없이 그냥 쭉 가버리면 사실 이런 윤리를 탐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부딪히고 내 안에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잖아요. 일단은 어떤 게 딜레마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겠죠. 그리고 입장을 채택하는 거예요.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겠죠. 나는 그대로 가는 걸 찬성한다. 아니다. 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역할을 교환하거나 아니면 보편화 결과라는 거는 보편적인 원리에 나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지? 사람의 목숨은 귀한 거야 라는 거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포석 검사, 반증 사례 검사 등을 통해 가지고 최선의 대안에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검사들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선의 대안을 도출한 다음에 선택을 했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 그래서 아까 반성적 사고라든가 비판적 사고가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탐구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한번 여러분 과정을 쭉 보시면 어렵진 않아요. 내 쟁점을 확인하고 입장을 선택한 다음에 근거를 제시한 다음에 최선의 대안 도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성해보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가 이렇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토론과 성찰에 대한 부분을 하고 이번 타임을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윤리적 토론을 할 때 이 탐구 과정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이 딜레마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자유 토론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밀의 자유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 밀도 되게 자주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유로운 토론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이에요. 왜 강조하는가 했을 때 인간은요,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내 말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토론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어떤 자신의 의사표현이 왜 중요되는가? 만약에 그 의견이 소수의 의견일 때도 만약에 소수의 의견이 맞았어요. 그럼 진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거죠. 하지만 소수의 의견이 틀렸어도 그렇다면 내 의견이 진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입장이어도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이 밀이에요. 그러니까 밀하면 토론의 자유를 강조한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만 알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찰입니다. 성찰은요, 윤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게 맞는지 옳은지 계속해서 판단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성찰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요, 정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만큼 성찰을 강조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황이라는 거는 함양과 채찰이 이게 채찰은 몸으로 이렇게 습득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기르는 걸 함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찰하는 태도를 길러서 몸으로서 이렇게 뭔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유교에서 말하는 신독, 이게 신독이 홀로 있을 때 몸을 이렇게 바르게 하라는 뜻인 거고요. 주일무적도 이렇게 정신에 집중해가지고 그 도덕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해서 거경에 이른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덕영이라는 건 경지를 얘기해요. 내가 성찰을 해가지고 최고의 경지에 이른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성찰을 강조해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윤리학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사고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을 말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덕 판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도덕적 추론을 하는지에 대한 과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조금 더 중요한 도덕적인 어떤 이론들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